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GMM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한 클러스터링에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군집화 분석을 위해서 어떠한 알고리즘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웠나요? 어떠한 애들을 배웠죠? K-민즈를 배웠고, 그 다음에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DB 스캔을 배웠죠. 맞나요? 자, 얘네들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렇죠? 30%이긴 하지만 들어가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관측치들을 같은 군집에 어사인을 하는 방법들이 되나요? 음? 저 비지도 학습인데 얘네들을 여러 개의 관측치가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 셋에. 맞나요? 그렇죠? 관측치들을 일단 벡터로 변화를 한 다음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관측치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큰 관측치들을 같은 군집에 어사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 자, 그런데 GMM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관측치들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특정한 확률 분포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어떠한 모형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랑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지스틱 회계 모형도 확률 모형 중에 한 모형이 됩니다. 자, 근데 로지스틱 회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확률, 우리가 데이터의 확률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확률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예, likelihood, 우도라고 불렀죠. 그 우도를 계산할 때 어떠한 변수의 확률 값을 사용을 했죠? 혹은 확률 분포를 사용을 했어요? 어떠한 변수에? 예,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종속 변수예요. 맞나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어떠한 변수가 되는 거죠?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어떠한 문제에 적용이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분류의 문제에 적용이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이산 변수가 된다라고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맞나요? 그러한 변수를 바이너리 변수라고 한다라고 했고 바이너리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자, 이항 분포도 따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사용이 되는 likelihood를 계산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GMM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과 비슷하게 확률 모형이지만 종속 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군집화 분석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 셋 안에는 종속 변수가 따로 없어요. 각각의 관측치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만 있습니다.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피처라고 부르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독립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GMM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분포를 사용하냐면 독립 변수들에 대한 다별량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다별량 분포를 우리가 다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죠. 맞나요? 사람이 하나의 관측치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뭐 연령 정보, 그 다음에 성별 정보, 인컴 정보, 뭐 교육 정도 이러한 여러 가지 피처들, 즉 독립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한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다별량 분포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웠죠? 응?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맞을까요? 자, 그리고 얘를 볼게요. 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가우시안 혼합 모형이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의 다별량 정규 분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정규 분포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불러요? 무슨 분포라고 부르나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다르게 어떻게 부르죠? 네, 가우시안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다별량 분포 중에서 다별량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의 다별량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별량 정규 분포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처 모델, 혼합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믹스처 모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의 특정한 확률 분포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생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특정한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모형을 혼합 모형, 믹스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우시안 믹스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분포를 사용을 한다고요? 각각의 분포가 어떠한 분포가 되는 거예요? 다별량 가우시안 분포 혹은 다별량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의 분포가 하나의 군집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셋 안에서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K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K개의 군집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다별량 정규 분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분포가 하나의 군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몇 개의 분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K개의 군집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K개의 분포가 존재해야 합니다. 걔네들을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가우시안 분포가 중요한 거고요. 즉 정규 분포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믹스처 모델, 혼합 모형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 더불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냐면 GMM 같은 경우에는 확률 모형이 된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확률 분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여러 개의 확률 분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어떻게 생겼죠? 어떠한 형태예요? 정규분포는 이렇게 벨, 쉐입, 벨 형태로 되어 있죠. 가운데가 무엇이죠? 예, 가운데가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퍼진 정도 혹은 이 테일의 두께를 나타내는 게 무엇이에요?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 펑션,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이 펑션을 우리가 PDF라고 부릅니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파라미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규분포의 형태와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정규분포가 갖는 중요한 파라미터 두 개가 무엇인가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평균과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x라고 하는 변수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 변수의 평균을 뮤라고 표현을 하고 해당 변수의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이 해당 정규분포가 갖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그러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당 정규분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그러한 정규분포를 갖는다 혹은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을까요? 자, 요거는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한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요. 맞을까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표현을 하면 univariate 로말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자,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데이터 셋은 여러 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 개의 관측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지금은 피처 정보가 혹은 독립변수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x라고 하는 독립변수 피처의 값이 8이고 두 번째 관측치는 11이고 뭐 세 번째는 20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n개의 관측치가 있는 데이터 셋이 됩니다. 자,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관측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러한 수평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x에 대한 그 직선이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관측치가 갖는 x의 값이 얼마였어요? 8이었죠. 맞나요? 두 번째가 얼마였죠? 11. 이렇게 표현할게요. 11. 우리가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관측치들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밀집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나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GMM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무엇을 가지고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요?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네, 정규 분포를 가지고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의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한다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한다고요? 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X라고 하는 특정한 독립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군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 관측치들의 그룹을 보면 3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즉 각각의 군집이 하나의 무엇을 가지고 생성이 되었다라고 간주를 한다고요. GM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겠죠. 맞을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될 테고요. 얘도 이렇게 될 테고 얘도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각각의 분포가 갖는 무엇의 값이 다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값이 다르죠? 일단 위치가 다르죠. 위치의 값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평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분포가 또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는 거예요? 예, 얘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될까요? 추정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각각의 분포가 갖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뭐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3개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군집에 대한 정규 분포의 파라미터의 값들을 계산을 해야 한다고요. 알겠죠? 네. 자, 지금은 독립변수가 몇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데이터 셋 안에는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2개 이상 있나요? 일반적으로 군집화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데이터 셋 안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 피처의 수는 2개 이상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정규 분포를 어떠한 분포라고 부른다고요? 다별량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그림에서는 이 정규 분포들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맞나요? 자, 두께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분산이죠. 자,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게 어떠한 분포예요? 몇 번째? 혹은 어떤 색의 분포죠? 예. 초록색이 분산이 제일 작죠. 맞아요? 예. 왜?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해당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된 관측치들은 상대적으로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예,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을 보면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에 해당하는 관측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분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혼합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GMM에서 정규 분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GMM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혼합 모형이에요. 혼합 모형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의 특정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모형이 혼합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2개의 정규 분포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정규분포를 N1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규분포를 N2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N1을 다시 쓰게 되면 N하고 U1하고 시그마 제곱 1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N2를 다시 쓰게 되면 N하고 U2하고 시그마의 제곱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하나의 관측치의 확률,xi라고 하는 i번째 관측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해당 관측치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해당 관측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겠죠.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xi라고 하는 특정한 관측치가 생성이 되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생성이 되었는지도 확률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분포 앞에 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들을 곱하게 돼요. 이 파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첫 번째 것은 파이 i, 1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xi라고 하는 특정한 관측치가 첫 번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얘는 확률이기 때문에 몇하고 몇 사이에 그 값이 존재하겠어요? 0하고 1 사이에 그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 아래점자 i, 2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xi라고 하는 특정한 관측치가 어떠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을 확률이에요? 두 번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을 확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규분포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이 되어야겠죠.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을 파이 i라고 하는 이 값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믹싱 코에피션트,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치라고도 부릅니다. 자, 특정한 관측치의 확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모형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어떠한 모형?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관측치들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겠죠. 맞나요? i, 3하고 n하고 걔도 고유한 파라미터를 갖겠죠. 시그마 제곱 3 이렇게 된다고요. 맞을까요? 네,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그 혼합 모형에서는 보통 이 파이 i를 표현하기 위해서 g라고 하는 z라고 하는 잠재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잠재 변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변수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값이. 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들의 값들을 확인해서 특정한 관측치가 어떠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G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특정한 관측치가 생성될 때 사용이 된 분포를 나타내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GI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i번째 관측치가 생성이 될 때 사용이 된 분포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위해서 다시 처음에 케이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예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된 정규 분포가 몇 개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을 했어요.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있고요. 얘를 1번,
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i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몇이 되냐면 1하고 2가 되는 거예요. gi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i라고 하는 관측치가 몇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xi가 생성이 될 때 사용이 된 정규 분포를 의미한다고요. g 변수의 값이요. 그래서 gi가 1이라고 하는 것은 i번째 관측치인 xi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정규 분포 중에서 첫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xi가 몇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규 분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무엇과 같을까요? xi라고 하는 관측치가 첫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을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얘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시계에 있는 값들 중에서 얘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파이 i, 1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파이 i, 1이 뭐라고 그랬어요? xi가 첫 번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을 확률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잠재 변수를 가지고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호남 모형에서는 잠재 변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 유니베리엇, 즉 일변량 정규분포를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멀티베리엇 정규분포, 다별량 정규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독립변수의 수, 변수의 수가 m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한 경우에 해당 다별량 정규분포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파라미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평균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분산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 케이스와 다른 게 무엇이라고요? 무엇의 수가 달라졌어요? 다별량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는 변수의 수가 달라진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변수의 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x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뮤는 무엇이 된다고요? 해당 변수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시그마의 제곱은 해당 변수의 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독립 변수의 수가 m개인 경우에 그러한 m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가 갖는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뮤를 볼게요. 지금 볼드체로 되어 있죠. 얘는 벡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독립변수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째 독립변수의 평균이겠어요? U1은 첫 번째 독립변수의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U2는 두 번째 독립변수의 평균이 되고 우리가 m개의 독립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뮤라고 하는 벡터는 m개의 원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μm이라고 하는 원소는 n번째 독립변수의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는 분산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얘는 무엇이 되냐면 x1부터 xm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 돼요. 여러분들 공분산 행렬 공부했었죠? 맞나요? 뭐 공부할 때? 뭐 공부할 때 공분산 행렬을 공부했었죠? 그렇죠? 예. PCA를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x1
x2라고 하는 두 개의 독립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변수들의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시그마가. 그래서 여기는 x1의 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x2의 분산이 되는 거고 여기는 x1과 x2의 공분산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네, 이게 공분산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독립변수의 수가 m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m개인 경우에는 이 공분산 행렬의 쉐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는 몇 곱하기 몇이 되나요? m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별량 정규분포가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는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정규분포를 사용하게 되냐면 변수의 수가 두 개인 정규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걔도 다별량 정규분포의 한 종류가 되는데 독립변수의 수가 변수의 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별량 정규분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2차원 공간에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왜? 독립변수의 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피처의 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로축이 x1이 되는 거고 세로축이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가 갖는 x1의 값과 x2의 값을 가지고 2차원 공간에 각각의 관측치를 이렇게 플러스의 형태로 그리게 되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빨간색의 플러스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집화 분석이라고 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GMM이라는 특정한 분석 모형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얘네들의 퍼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개의 분집을 찾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퍼진 상태를 보고서 3개의 분집을 찾고자 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확률 분포가 필요한 거예요? 3개의 분집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집이 하나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생성이 되었다라고 GMM이 가정을 하기 때문에 몇 개의 확률 분포? 3개의 확률 분포가 필요한 건데 각각의 확률 분포가 어떠한 확률 분포가 된다고요? GMM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정규 분포가 되는데 어떠한 정규 분포예요? 독립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이별량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하나의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평균을 나타내는 이 벡터가 몇 개의 원소를 갖겠어요? 몇 개의 원소를 갖나요? 네.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원소가 2개 있겠죠. 그래서 1, 1, 1,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정규분포에 대해서 x1이 갖는 평균이 되는 거고 얘는 첫 번째 정규분포에 대해서 x2가 갖는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그마는 몇 곱하기 몇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2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가 x1, x2가 되고 x1, x2가 되는 공분산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요 세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요 첫 번째 요 부분에 있는 관측치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 있는 경우에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특정한 관측치의 확률은 지금 세 개죠.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사용이 된 확률 분포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n1, 간단하게 n1이라고 쓸게요. 정규 분포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n1이 얘가 되는 거고요. n2가 얘가 되는 거고 n3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1일 확률이 되는 거고요. 얘는 2일 확률이 되는 거고 얘는 3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 i, 1 플러스 파이 i, 2 플러스 파이 i, 3을 하면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요?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특정한 관측치의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파라미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얘가 있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믹싱 코에피션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첫 번째 종류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각각의 정규 분포가 어떠한 파라미터와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는다고요? 평균과 분산에 대한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MM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파이가 있고요. 그리고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는 겁니다.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분산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분지파 분석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혹은 분지파 분석의 결과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파라미터는 무엇일까요? 자,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특정한 관측치가 속한 정규 분포, 다르게 표현하면 특정한 관측치가 속한 군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학습을 통해서 파이의 값을 특정한 관측치 xi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규 분포가 3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파이 i, 1이 있고 파이 i, 2가 있고 파이 i, 3이 있겠죠. 얘가 0.2가 나왔고요. 얘가 0.2가 나왔고 얘가 0.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xi는 몇 번째 군집에 속하게 될까요? 최종적인 결과로. 세 번째 군집에 속하게 됩니다. 즉, 세 번째 정규분포를 통해서 xi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군집화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파라미터는 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의 값을 가지고 특정한 관측치가 어떠한 군집에 속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GMM이 갖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 혹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얘는 확률 모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또 다른 확률 모형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도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갖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그쵸. MLE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사용을 했었다고요. 여기서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래요? GMM은 어떠한 모형이기 때문에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을까요? 자, 그럼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은 무엇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 그렇죠. likelihood의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무엇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likelihood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likelihood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의 확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이거 다 공부했던 거죠. 그렇죠? 로지스틱 회계 모형 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대문자 x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관측치가 n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부터 x2 쭉 해가지고 x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의 관측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확률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확률을 알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확률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 값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확률 값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무엇에 의해서? 파라미터의 값에 의해서 확률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관측치가 생성이 될 확률이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됐죠. 맞을까요? 이 확률 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규분포가 갖는 뮤하고 시그마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likelihood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x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쓰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로지스틱 회계 모형과 동일하게 각각의 관측치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할까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가정을 갖습니다. 무엇이요? xi가요. 각각의 관측치가.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개만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죠? x1과 x2가 독립이면 얘는 뭐 곱하기 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의 파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런데 곱하기는 우리가 미분하기 힘드니까 likelihood를 그냥 사용을 한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앞에 무엇을 붙여준다라고 했나요? 앞에 로그를 붙여서 log likelihood 펑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희 학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농담입니다.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로그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K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번거로우니까 빼긴 했는데 빼도 여러분들이 이게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K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확률 분포가 사용이 된 거예요? K개의 확률 분포가 사용이 된 거죠. 즉 K개의 다별량 정규 분포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PXI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파이 I, 1 n 하고 계속 더하죠. 어디까지? 파이 I, k n 뮤 k 시그마 k까지 맞을까요? 그럼 얘를 간략하게 쓰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는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n 파이가 먼저 들어가야죠. i, i라고 하면 안 되네. j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j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얘랑 동일한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1로 들어가면 돼요. 이 자리로. 자, 얘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펑션이에요? 얘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거죠. 얘는 우리가 그 값을 알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얘랑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어떠한 형태일까요? 위로 볼록한 형태일까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일까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어떠한 방법을 쓰면? 미분 방법을 쓰면 되죠. 자, 미분 방법을 쓰는 거. 미분 값이 0인 방정식을 어떠한 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정규 방정식 방법이랑 경사강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규 방정식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정규 방정식 방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는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이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이거라고요. K를 붙여야겠죠. G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방정식 방법을 사용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얘는 expectation 하고 maximiz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호남 모형에서는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기 위해서 이 EM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EM 방법은 별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일단 EM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맥시마이제이션을 할 때 무엇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K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근데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X는 알죠. 나머지 세 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임의의 값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예,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계산하게 되면 무엇을 풀 수 있냐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 텀, 이 항을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얘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얘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얘네들의 값을 임의의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이 값을 이용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 EM 알고리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EM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를 했는데 이 PDF 파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처음에 랜덤하게 파라미터의 값들을 초기화를 해요. 얘네들이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이는 K분의 1로 처음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기화가 되면 파라미터들이 구체적인 값을 가질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러한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들을 조건으로 해서 어떠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한다고요. 얘를 계산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새롭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파라미터의 값들이 다시 업데이트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업데이트가 된 파라미터의 값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계산을 한다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가지고 파라미터의 값들을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파라미터의 값들이 수렴이 될 때까지 특정한 값으로.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EM 방법 혹은 EM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호남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이제 GMM만 살펴보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확률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수업을 안 들어서 막 공부를 안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LDA라고 하는 토픽 모델링 방법이 있죠. 들어본 사람들 있을까요? 그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호남 모형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DA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호남 모형 그리고 호남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EM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하세요.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스탠포드 교수님이었던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교수님
작성을 해 놓은 그 파일이 되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들 중에서는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를 하라고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그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파라미터의 값이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파라미터? 세 가지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했죠. 군집합 분석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파이의 값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값이 제일 큰 군집에 해당 관측치를 어사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코드를 한번 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GML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 파일을 보면 되고요. 파일이죠. 그래서 GMM 같은 경우에는 scikit-learn에서 가우시안 믹스처라고 하는 클래스로 제공이 됩니다. 나머지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임의로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렇게 생성이 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ake blob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GMM을 가지고 군집합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자, 지금은 독립변수가 몇 개 있는 데이터 셋이 되는 거죠. 각각의 관측치가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 안에는 독립변수가, 피처가 2개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리고 몇 개의 군집을 찾으면 될까요? 이렇게 퍼져 있는 관측치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군집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개죠. 즉, 몇 개의 서로 다른 다별량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군집을 생성할 때 사용이 된 정규분포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관측치가 각각의 정규분포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을 확률, 즉 각각의 군집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GMM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 가우시안 믹스처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을 하는 fi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그러한 값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즉 log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이 계산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색깔을 칠해보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색깔을 갖는 관측치들이 동일한 군집에 어사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집합 분석의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관측치가 속한 군집의 아이디가 2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측치가 속한 군집의 아이디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아이디를 갖는 관측치들이 동일한 군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파이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가우시안 믹스처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predict underbar probability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파이의 값이 출력이 돼요. 자, 그럼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지금의 경우는 몇 개의 파이의 값이 출력이 되어야 할까요? 몇 개의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하나의 관측치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4개죠. 맞을까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로우를 보면은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파이의 값들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몇 번째 값이 제일 큰가요? 이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이 마이너스 0일은 10분의 1이에요. 0.1이라고요. 저희가 0.9로 제일 큰 거 0.97 정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소가 됩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군집의 아이디가 몇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첫 번째 관측치가 속한 군집의 아이디는 군집 아이디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군집의 아이디가 최종적으로 2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멀한 K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스코어를 사용을 했었죠? 어떠한 지표를 사용을 했었어요? 네, 슬로우의 스코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GMM 같은 경우에는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실루엣 스코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어떠한 값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하냐면 log likelihood 값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AIC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얘는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온의 약자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BIC가 됩니다. 얘는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온이 되는데 얘는 베이지안이랑은 별 관계가 없어요. 이름에는 베이지안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AIC의 공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 더하기 2 곱하기 S예요. 그래서 S는 파라미터의 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일단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은 우리가 사용한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일단 likelihood의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우리의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을 잘하면 커지겠죠. 왜 우리의 모형은 무엇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은 거예요? 얘나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을 잘하게 되면 얘의 값이 커지게 됩니다. 얘의 값이 커지면 당연히 얘도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에 로그를 붙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 로그를 붙인 거예요. 근데 라이클리후드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데이터의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이면 그 값이 몇하고 몇 사이예요? 0하고 1 사이죠. 근데 여기에 로그를 붙이게 되면 그 값이 음수가 되나요? 양수가 되나요? 예,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은 음수가 되죠.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우리의 모형이 데이터를 더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이 마이너스 5인 경우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마이너스 1이죠.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모형이 데이터를 더 설명을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요? 근데 AIC나 BIC는 모두 로그 라이클리후드 앞에 마이너스 2를 붙였어요. 그럼 우리의 모형의 설명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세요.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는 10이 나오죠. 어떠한 경우에 값이 더 작아요? 이 경우에 값이 더 작죠. 맞아요? 네. 원래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값이 크면 클수록 AIC나 BIC의 값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GMM 같은 경우에는 옵티멀한 K의 값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어떠한 값과 어떠한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경우에 분집의 수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AIC나 BIC의 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에 분집의 수를 선택하면 된다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러한 펑션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를 사용을 하면 BIC랑 AIC의 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펑션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가로축이 분집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지점에서 BIC나 AIC의 값이 제일 작아요? 여기죠. 몇이냐면 4예요, 4.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서 분집의 수를 4로 한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자, 여기까지가 GMM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